T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우리가 흔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를 한번 하면은 낙담부터 하게 됩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떨 때는 잠도 제대로 못 잘 때도 있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실패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실패의 이유를 찾아보고 고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더 한 뼘씩 성장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 한 번에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더 발전하고요.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오늘도 힘을 내보자고요. 첫 곡은 버기 불러줍니다. 성공시대.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영양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살다 보니까 이 실패라는 게 젊었을 때는 막 큰 절망이기도 하더니만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이것도 참 좋은 경험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패를 해야 다음에 그 실패를 다시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실패를 한다는 거는 내가 많은 거를 시도를 해보면서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오래 시간 지나다 보면 좋은 기억도 남아있지만 실패했던 그 아픔 기억이 그때는 굉장히 아팠는데 그렇죠. 나이가 들고 보면 그 기억이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고 또 내가 지금 하는 일에 굉장히 좋은 밑거름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혹시 지금껏 그런 적 있으세요? 왜 없겠습니까? 저는 사실 실패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선택을 할 때 처음 시작하면 어떻게 보면 다 왕초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크고 작고 하는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그 실수가 좀 더 커지면 실패가 되는데 그러면서 내 그 방향을 찾게 되잖아요. 저는 이제 한국에 와서도 굉장히 많은 것을 시도를 해봤거든요. 그 중에서 실패한 것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로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실패를 했는데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나도 모르게 실패를 하면서 이 실패를 안 하기 위해 사람들이 와서 상담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패가 젊었을 때 실패는 재미있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또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학생들의 여러 가지 면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때 저 친구가 저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을 텐데라고 여러 좋은 면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도 넘어지는 학생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주시나요? 저는 대학교를 다닐 때는 아직 젊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진로나 자기의 나중에 방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 하면 무조건 행동으로 한번 부딪혀봐라는 주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부딪혀 보면 처음부터 성공하는 거는 저희는 오히려 그게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철저하게 준비해서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대부분은 운 때문에 성공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20대 때는 부딪히면 이제 다음에 넘어지게 되면 안타까움이 있지만 얘 스스로 그 넘어졌을 때 그 이유를 찾는다면 그게 실패에서 찾는 성공이 아닐까. 그래서 학생들이 와서 교수님 저희가 어떻게 하면 실패 안 할까요? 내가 찾는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한 번에 성공할까요? 이렇게 많이 상담을 하는데 그냥 부딪혀서 그 실패 중에서 본인이 찾아라. 저는 좀 이렇게 많이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도 보면 길 가다가 넘어질까 봐 항상 애를 덜 걷게 막 안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애가 걸음걸이를 늦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집안에도 애가 다칠까 봐 다 치워버리잖아요. 우리 집은 다 치웠는데 남의 집은 안 치웠어요. 그래서 얘는 우리 집에서 안 부딪히지만 다른 집에 놀러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다시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학생들이 상담할 때도 그렇지만 스스로
물론 이제 큰 실패 같은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조언할 수 있지만 본인이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딪히고 넘어졌다가 또 다시 일어나고 네. 그럼 뒤돌아봐라 왜 넘어졌는지.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앞으로 넘어지지 않는 좋은 경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 중국에서 한국에 와서 활동하시는 많은 동포분들 사실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참 그 모습 보면 저도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실패를 어느 정도 그 처음부터 내가 여기 와서 너무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라는 거는 그 많은 경험이 없었고 또 하나는 인맥이 없었고 네. 또 보통은 한국에 와서 자기 원래 하던 일을 하는 경우가 좀 적습니다. 다른 일을 시도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건 실패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세월이 지나서 보면 그래도 다 자기 자리를 찾아서 그나마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어떤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딛고 일어서느냐. 어떻게 보면 사기를 당했다든지 네. 아니면 내가 원치 않는 선택을 내가 선택한 거 아니라 내 주위 사람을 막 부추겨서 하다 보니까 선택했는데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건 좀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죠. 오늘도 예를 들어서 이 일에 나가지 말아야 했는데 나가서 다쳤어요. 저는 또 어떤 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쩔 거나 본인이 거기에 선택에 한 몫을 했기 때문에 네.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오늘 행복우체통의 편지 사연이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어떤 환경이 주어진 데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공하신 분 사연이 들어와 있습니다. 너무 궁금하네요. 네. 저희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글을 보내주신 분인데요. 대한민국 경기도 부천에 살고 계시는 최영철 씨입니다. 아마 많은 그 동포 여러분들이 이 글에 공감을 하실 것 같아서 들불 예찬이라는 글인데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을 돌이켜보니 시인 백거이 식구가 떠오른다. 들불은 들풀을 태워 죽일 수 없다. 봄바람이 불면 되살아난다. 문화 대혁명의 세찬 불길이 나의 앞날을 태워버렸다.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이 죄가 돼 수정주의 교육 노선에 검은 싹으로 몰렸다. 대학에 가는 길도 사라졌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마을로 돌아오니 혁명의 불길은 더 세차게 타올랐다. 30년대 반일투쟁에 참가한 아버지께서 모함으로 역사 반혁명이란 모자를 쓰고 반란파들에게 문매를 맞고 사경에 처했다. 나는 검은 오류분자 자녀로 몰려서 마을에서 백열이 떨어진 박목장에 정배를 갔다. 밤에는 쥐물이 습격을 받고 새벽엔 멧돼지물이 습격을 받고 대낮엔 곰한테 놀라움을 당했다. 석 달 후에는 더 힘든 돌캐기장으로 쫓겨갔다. 난생 처음으로 쇠매질을 했다. 손목과 팔이 퉁퉁 부어도 이를 악물고 매질해야 했다. 그 일이 끝나니 탄광으로 쫓겨갔다. 막장에 내려가 등에 석탄짐을 지고 네 발로 기어올랐다. 무릎이 터지고 손바닥은 피투성이었다. 얼굴은 석탄 먼지로 흑돼지보다 더 검었다. 석 달 후에는 금캐기, 큰 목재 메어 나르기, 변방 길 닦기, 힘든 일들이 꼬리를 물고 찾아왔다. 2년 후에 아버지께서는 역사 반혁명 모자를 벗었다. 그리고 나에게도 봄바람이 불어왔다. 불에 탄 들풀처럼 난 지하에서 머리를 뾰족이 내밀었다. 향 중학교 교사, 현 당위 선전부 간사, 현 방송국 편집으로 승승장구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대학 입시 시험 제도가 회복된 첫 해, 연변대학에 입학을 했다. 그리고 또 4년 후에 흑룡강 신문사 기자가 됐다.
난 들풀을 찬미한다. 아니, 나는 들풀이다. 들뿔이 두렵지 않다. 라는 글입니다. 이 문화대혁명이 참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뭐 본의 아니게 그렇죠. 어려움을 많이 가져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 중국에서는 문화대혁명을 잃어버린 10년. 네. 근데 잃어버린 10년보다 더 많은 걸 잃어버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인 아니게 반혁명자로 물리고 네. 또 그 자녀분들이 네네. 그 반혁명자의 자녀란 이유로 여러 고초를 많이 겪었는데 저희 집 최영철 선생님 보면 정말 어린 나이에 정말 그렇죠. 많은 고생을 네. 했잖아.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버티고 나중엔 정말 잘 됐잖아요. 네. 저희 부모님 연세 나이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해가 됩니다. 네. 꼭 그 시기에 잘못을 안 해도 다 젊은 친구들이 하향을 하거든요. 그 네, 농촌에 그렇죠. 가서 네. 그 농촌에 가서 있는데 처음 갈 때는 짧게 가는 줄 알고 너무 좋아서 가는데 10년을 간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시대 분들 덕분에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을까. 네. 들불은 들풀을 태워 죽일 수 없다. 봄바람이 불면 되살아난다. 당나라 시인 백거이의 부득고원 초송별에 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이 시가 거의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학교 다닌 분들 다 알고 있어요. 네. 이 시 중에 제일 유명한 부분인데 저희 중국어로 예호烧不尽, 春风吹又生.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거든요. 아무리 그 들불을 불어도 네. 들풀은 절대 타 죽지 네. 않고 또 다시 태어난다. 또 다시 네. 네. 새싹을 내밀죠. 우리 일반 사람들이 그냥 풀 같은 존재. 어떻게 보면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 생명력이 너무너무 강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자신의 삶을 들불, 들풀과 이렇게 비유를 해서 써주셨는데 사실 봄바람이 불면은 이 들풀은 다시 새싹이 돋아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사셨다라는 진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그것도 2년 후에 네. 그냥 봄바람이 부는 동시에 그냥 승승장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네. 그 어려운 환경에 일만 한 거 아니라 자기가 그 어려운 환경에도 공부를 하고 뭔가를 내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거잖아요. 희망을 네. 가지고. 그래서 지금 연세는 우리보다 한참 부모님 연세지만 따라 배울 점. 지금 친구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네. 실패로 그 자리에 주저하고 이건 내 길 아니다 이러면서 다른 길 선택할 때가 많은데 우리 그 선생님 편지를 듣고 힘들더라도 꾸준히 참으며 자기 희망을 네. 놓지 않으면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어찌 생각하면 중국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동포분들의 삶이 이 들풀을 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 뿌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깊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들 대부분은 할아버지 세대의 네. 미술을 간 거잖아요. 그렇죠. 깊지 않는데 여기저기에서 다 났지만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 불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모든 네, 걸 다 없앨 수 있는데 태워버리죠. 앞에는 다 태웠는데 뿌리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으니까 또 다시 살아나는 거. 그래서 정말 그 중국에 살고 있는 중국 동포분들 삶인 것 같습니다. 꼭 지금 이 시대 아니라 저희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중국 내에서는 정말 자랑스러운 소수민족 아닙니까? 네. 소수민족 중에서도 네. 교육열, 그다음에 모든 것이 거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수로 따지면 1위는 아닌데 워낙 그 한민족의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교육열이 높고 교육열 있고. 깨끗하고 네. 그다음에 흥이 있고 뭘 하면 열정을 가지고 그런 분들이 거의 중국에 있는 동포분들도 같은 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중국 내에서는 조선족 아니면 중국 동포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훌륭한 소수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죠. 네. 저는 첫 손가락 꼽히는 소수민족 같아서. 네. 네. 많은 분들이 유태인처럼 우수하다 이런 민족. 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중국인 전조가 아니라 저희 한민족 자체가 그렇게 우수하다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이야기 보니까
정말 네. 더 실감이 납니다. 그렇죠. 네. 아마 비슷한 추억들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때 나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난 이겨냈어. 라고 이제 지금 자신 바라보면서 쓰담쓰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아버님 세대이기 때문에 네.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자라면서. 그러면서 네. 자기 얘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본 본인이 보는 그 동료 친구들 그리고 이 시대에 첫 입시를 시작했을 때 공부를 시험을 치어서 대학교 들어온 분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꾸준히 공부에 끈을 안 놓는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오늘 끝나면 또 부모님한테 한번 전화해서 그 시대는 네. 이야기 요즘 잘 하진 않지만 이런 이야기 있었다 하면 또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줄 것 같습니다. 네, 최영철 선생님 오늘 방송 듣고 계신가요? 진우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들풀.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이 중국 흑룡강성 황향숙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파종자의 즐거움이란 글인데요. 전춘화 교수님이 소개해드립니다. 나는 석자교단에 발을 붙이고 전 그날부터 전신이 정력과 힘을 기울여 후대 양성 사업에 몰두하여 왔으며 특별히 우리말 교수의 각별한 흥취를 가지고 수많은 공객과 교수를 하면서 실력을 연마해왔다. 나중에는 흑룡강성에서도 이름을 꼽을 수 있는 우리말 교수 능수로 자라게 되었다. 하여 내가 흘린 수많은 땀방울 받아 안고 학생들은 놀라운 성과를 가져다 주었다. 한 번은 전성 글짓기 콩쿠르에서 10명이 우수종 3명이 나의 학생이었다. 그리고 기타 각종 어린이 글짓기 콩쿠르에 적극 참여했는데 수많은 대상과 우수상을 따냈다. 나는 더 많은 애들이 우리말 우리글의 매력을 느끼고 우리글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경상적으로 전반 학생들에게 독서 지도와 글짓기 지도에 정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해마다 열리는 시에서 조직한 우리말 이야기 콩쿠르에서도 수두룩한 특등상과 1등상들을 따냈었다. 그들이 영예에 나는 여러 해 동안 흘린 땀방울에 대한 보수였고 나에게 무한한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30살 미만의 한족 여인이 나를 조용히 찾아와서 2개월만 개별 보도를 해줄 수 없는가 하고 묻는 것이었다. 한국 신랑을 만나서 몇 달 후 한국으로 시집을 가게 되는데 간단한 생활 영어도 할 줄 모르는지라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미 힘이 붙였지만 흔쾌히 승낙했다. 우리 민족 며느리로 우리 조선족 가문으로 들어서겠다는데 내가 거부할 이유가 또 어디 있겠는가. 그리하여 밤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기초를 닦아주고 생활 용어 같은 것을 가르쳐 주었으며 자기절로 한국 가서 필요하겠다는 내용들을 매일 생각나는 대로 중국어로 적어오면 번역해주고 따로 읽히곤 했다. 그때 번역한 생활 용어를 적은 일기책이 아마 두터운 2권은 될 것이다. 몇 년 후 그 한족 여인은 딸을 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조선말을 한마디도 못한다며 한글을 가르쳐달라고 했다.
하여 이번 방학 때도 그녀의 딸님과 그 애에게 묻어온 한국 진출을 지망하거나 한국 회사 진출을 생각하고 있는 한족 애들 대여섯을 앉혀놓고 그 새로운 텃밭에 아, 야, 여 우리말 우리 글씨를 열심히 뿌렸다. 그 씨앗들은 바야흐르 우리 민족 예의 범절이 향기를 뿜으면서 싹트고 우썩우썩 자라나서 커다란 나무로 자랄 것이다. 하얀 털 날개를 달고 바람에 훨훨 날려 뿌려지는 민들레 씨처럼 만천하에 훨훨 날려 뿌려질 우리말 우리 글을 상상하면 고생스러움보다 한양 즐거움이 앞선다. 나는 오늘도 낮에는 우리 민족 후대 양성에 밤에는 새로운 터전에 우리말 우리 글씨를 열심히 뿌리고 있다. 비록 나에게는 한 보통 여인이 미약한 힘밖에 없지만 그래도 나는 남은 여생을 지금처럼 열심히 부지런한 파종자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 것이다. 네, 황향숙 선생님,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네요. 전 교수님 비슷한. 아닙니다.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그리고 네.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말을 저희 우리 민족 학생들뿐만 아니라 네. 한족 여인, 그러니까 우리 이제 조선족 며느리로 들어오는 네, 그분과 네. 또 그분의 딸까지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몇 대를 가르친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선생님의 어떤 사명감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한족분은 우리말 제법 배우셔가지고 이제 시집 오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시집 와서 잘 살았기 때문에 네. 또 딸까지 한국을 그렇죠. 데려온다. 그거는 한국 생활에 자기가 만족스러웠다는 것이거든요. 이곳에 저희 황향숙 선생님이 큰 몫을 한 겁니다. 네. 이 학교의 선생님들은 학생을 가르치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한국으로 일을 떠나신 그 부모님들을 대신해서 학생들을 맡아서 키우면서까지 공부도 가르쳐주고 네, 보살펴주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분들은 심지어 자기 집에 네네. 학생들을 이제 자기 자식처럼 데려다가 키우는 분들도 있고 비록 자기 집은 아니지만 이 기록 보면 이 친구는 할머니 같이 산다. 엄마 아빠가 어디에 갔다 이렇게 기록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각별하게 사춘기 아이들 아니면 얘의 진로에 대해서 부모님보다 더 많이 신경을 쓸 그렇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학생들은 또 선생님한테 그거를 자기 희망 모든 것을 또 털어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저희가 느끼게 되고요. 또 요즘에 조선족 학교들이 전부 자꾸 폐교가 되고 있고 네. 또 공부하는 그 교과 과정에서 우리말이 조금씩 선택이 돼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희들은 참 너무 안타깝거든요. 맞아요. 이게 수능에서 그런 비중을 좀 작게 되면 당연하게 공부를 적게 하는데 그렇죠. 저희는 황향숙 선생님처럼 네. 언어만 가르치는 거 아니라 독서, 글짓기 네. 이거는 언어를 떠나서 이 문화와 민족의 어떤 예의 범절 이거 모든 걸 다 통틀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거잖아요. 황향숙 선생님 같은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저는 네. 한국에서 중국어를 많이 가르치고 있지만 앞으로 기회 된다면 네, 중국에 살고 있는 저희 민족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유학을 오고 싶은 친구들한테도 네. 황향숙 선생님 따라 배워서 좀 사명감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네, 황향숙 선생님 오늘도 아마 방송 들으시면서 열심히 내일은 학생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줘야겠구나 하고 메모를 하고 계실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김광석이 불러주는 일어나 들으면서요.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중국 동포 사회의 새로운 소식을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듣는 순서 통신원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중국 요녕성 그리고 러시아 살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는데요. 먼저 요녕성 심양의 최수향 통신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향 통신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심양의 최수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0여 년 동안 사업을 하고 있는 조선족 기업인을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분이실까요? 네, 길림성 통화청산그룹 유한회사 이청산 회장이라면 동북 지역의 조선족들은 거의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끌끌한 민족 기업인으로 연 매출이 수억 원에 달하고 연간 납세액이 5천만 원을 넘는 기업의 총수로 해마다 사회와 민족을 위하여 자심없이 사랑을 쏟아가고 있습니다. 1950년에 요령선 신빈현에서 출생해 어린 시절 길림성 통화시로 이주해 통화에서 학습하고 생활하며 사업을 펼쳐온 이청산 회장은 1968년 하향 지식 청년이 되어 사회에 발을 들여놓은 후부터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전사, 국영공장의 당위서기, 공장장으로부터 사형기업의 리사장에 이르기까지 반세기 남짓이 당과 정부로부터 수많은 연례를 받았습니다. 2008년 북경올림픽 성화봉송 선수, 전국 민족단결 진보 선진개인 통화시 우수인재 대표, 통화시 당대표, 통화시 조선족 역가협회 회장 등 수두룩한 영예를 받았고 많은 사회 직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 어떤 일을 했기에 이렇게 많은 상을 받았을까요? 고향 신진 서자하 강의 다리를 수건해주는 등 그가 사회와 민족을 위하여 한 선행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2018년 이청산 회장은 중국 조선족 최고 교사장인 설봉 교사장을 설립하여 동북 삼성 조선족 교사들을 대상해 3회째 시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청산 회장에게는 아직도 못다 이룬 꿈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는 나는 많은 영예와 상장을 받았지만 아직도 못다 이룬 절박한 꿈이 있습니다. 내가 입당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자 당창근 100주년이 되는 해인 2021년에 우수 공산당원의 영예를 꼭 지니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오늘 요녕성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심양의 최수향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볼까요? 배순신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러시아 사할린 한인청년회가 국제 모국어의 날 행사에 참가했다면서요? 지난 2월 21일 국제 모국어의 날입니다. 유엔이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이 날은 2000년부터 매년 2월 21일에 기념하고 있는데 세계 각지 모국어를 존중하는 뜻에서 지정된 기념일입니다. 백여 민족이 다민족이 거주하는 사할린에도 이날 여러 행사들이 펼쳐집니다. 특히 이쪽에는 북한 소수민족의 언어 보존이 관한 행사가 많이 열립니다. 올해는 주 청년민족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는 사할린 주 한인 청년회 회원들도 참가했습니다. 행사에는 타타르, 아르메니아, 부랴트 등 민족이 참가하여 모국어로 시와 노래를 부르며 민족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추었습니다. 자기 민족 문화를 소개하기 전에 각 민족들은 안녕하세요를 민족어로 인사하고 뜻과 역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한인들을 대표해 최유리아는 한국 노래를 불렀고 하늘 사물 노래팀은 민족의 전통 가락을 선사했습니다. 행사는 사할린 주 민족 찬양센터 대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네, 러시아 사할린에서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한인회에서 조국 수호자의 날 행사에도 가졌다고 하는데 조국 수호자의 날은 언젠가요? 네, 러시아 조국 수호자의 날은 2월 23일 기념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이 날을 남성들을 이렇게 좀
위한 날이라고 할까요? 시한인회에서도 이렇게 잔치를 가졌고 많은 즐거운 이렇게 하루를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조국 수호자의 날을 맞아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소속 아리랑 무용단은 두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지난 12일 윤사할린스크 주민사회복지센터에서 노인들과 장애인을 위한 공연에 참가했고 22일 사할린 주 일반과학 도서관 대강당 무대에 올라 몇 가지 무용을 선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아리랑 무용단 단원들은 황혼 영연의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할린 지역의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할린의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2월 21일 국제 모국어의 날이네요. 사할린에서도 많은 민족들이 모여서 그날을 기념했다고 하는데 자신들의 모국어로 시와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들의 민족 문화를 소개한 자리에서 우리 동포들은 최율리아가 한국 노래를 불렀고요. 또 하늘 사물 놀이팀이 민족의 전통 가락을 선사했다고 합니다. 사할린주 민족 창작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 정말 잊혀져가는 소수민족의 언어 보존을 위한 참 뜻깊은 자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식사하세요. 난 생각 없어. 당신 혼자 먹어요. 왜요? 어디 아파요? 아니. 근데 왜 밥을 안 먹어요? 밥 한 끼 거르면 큰일 나는 사람이. 그냥 입맛이 없네. 당신 혹시 다이어트예요? 에휴, 다이어트는 무슨. 근데 왜 갑자기 입맛이 없어요? 글쎄, 봄 타나? 입맛 없고 기운 떨어지는 거 보니까 그런가 보네요. 약 한 채 지어줄까요? 아이고, 약은 무슨. 됐어. 그럼 뭘 하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요. 해줄게요. 딱히 먹고 싶은 것도 없네. 뭐 없어서 못 먹던 사람이 그러니까 더 신경 쓰이잖아요. 에이, 신경 쓰지 말고 얼른 밥이나 먹어요. 나 혼자 어떻게 먹어요? 당신 좋아하는 수제비 해줄까요? 아니, 소화가 잘 안 돼. 그럼 죽 끓여줄까요? 내가 무슨 환자인가. 수제비도 싫다, 죽도 싫다. 그럼 이것국은 어때요? 이것국? 네. 해마다 봄 되면 어머님이 이것 직접 캐다가 이것국 끓여주시잖아요. 그랬지. 엄마가 끓여주는 이것을 먹으면 봄이 온 걸 느낄 수 있었지. 어머님이 끓여주는 이것국 정말 맛있었는데 이젠 먹을 수가 없어서 아쉽네요. 그러게. 어머님 솜씨는 못 따라가지만 흉내라도 내볼게요. 정말? 그럼요. 어머님처럼 직접 해서 끓이지는 못하지만 시장에서 이것 사다가 당신을 위해서 이것국 끓여볼게요. 고마워. 응? 이것국 먹으면 입맛이 좀 돌아오겠지? 그럼요. 네, 봄을 타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이것국을 끓여준다고 하네요. 그러게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국을 먹고 나면 잃었던 입맛이 돌아오지 않을까요? 그럼요. 이것은 봄이 왔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식물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주로 야산이나 들판의 땅 속에서 뿌리를 숨겨둔 채 겨울에 혹독한 추위를 견디다가 봄이 되면 얼어붙은 땅 위로 제일 먼저 파릇파릇한 새싹을 틔웁니다. 이른 봄이 되면 산이나 논두렁, 밭두렁, 길가까지 곳곳에서 이것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봄이 오면 이것을 캐다가 된장찌개나 이것국을 끓여 먹고 겨우내 잃어버린 입맛을 찾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은 독이 없고 만병을 다스린다. 특히 부인병에 좋고 자식을 낳게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봄철 이것은 겨울철에 약해진 몸의 저항력을 높여주고 스트레스 해소와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봄이 왔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식물인데요.
산이나 논두렁, 밭두렁 등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단군 신화에서도 곰이 마늘과 이것을 먹고 사람이 됐다고 하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쑥, 2번 감, 3번 딸기.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송백경, 김희안이었습니다. 하긴 저도 봄이 되면은 이것 국을 꼭 끓여 먹곤 합니다. 중국의 왕안석은 100가지 질병을 치료하는데 이것만 한 약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긴 뭐 우리나라 속담에 7년 된 병을 3년 묵은 이것이 고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오래된 것일수록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건강을 생각해서 이것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 또 건강 보조 식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투하된 후에 잿더미 속에서 가장 먼저 생겨난 식물이 바로 이것이었다고 하네요. 이것의 효능은 아마 이런 생명력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에 대한 추억도 행복우체통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우체통의 편지 사연도 가득히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을 전화 연결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덕분에 잘 지냈고 봄이 와서 아주 꽃 구경도 하고 잘 지냈습니다. 네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연극 동북선에 관한 얘기를 나눠봤고 강제 이주 이후에는 그 연극에 대한 검열들이 훨씬 더 심해졌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강제 이주된 고려극장 배우들이 조선극장을 재건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 좀 들려주십시오. 연해주에 있던 고려극장이 1937년 그 가을에 강제 이주를 실려서 11월 초에 카자흐스탄 크슬로르다에 도착해서 11월에 명령을 받고 거기에 카자흐스탄 그 고려극장이 연해주에서부터 생명력을 갖고 그렇게 이어오게 되지요. 네. 그런데 연해주에 있던 고려인의 그 3대 문화기관, 신문사와 극장과 대학교 이게 다 카자흐스탄 크슬로르다로 이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고려극장 단원들만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나눠서 이주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극장이 두 개가 존재하게 되죠. 네. 그래서 먼저 하나는 우즈베키스탄에서도 그 먼 지역에 있는 호레점주라는 주가 있습니다. 그곳에 호레점주 주립 조선극장이 따로 설립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극장이 운영이 되다가 1939년에 강제 이주 2년 후에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 타슈켄트 조선극장이 설립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극장이 3개로 이렇게 늘어나게 됐죠. 네. 그런데 호레점주 주립 조선극장은 인적 물적 토대가 너무나 열악해서 1942년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있는 타슈켄트 조선극장으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카자흐스탄 크슬로르다에 있는 그 고려극장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있는 조선극장이 두 개의 극장이 한동안 이렇게 공존하게 되죠. 아, 그렇군요. 그럼 그 조선극장 재건에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습니까? 주요 인물들은 카자흐스탄 크슬로르다로 이주됐기 때문에 그쪽에 남아 있었고요. 이제 일부가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될 때 호레점주 주립 조선극장에는 이제 그 1세대 배우였던 이제 진우, 진창화, 진창범 또는 그 박예까젤이나 같은 그런 쟁쟁한 배우들이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타슈켄트 조선극장은 애초에 없었는데 카자흐스탄 고려극장으로 이주된 단원들 일부가 그쪽에 우즈베키스탄에 우리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극장을 세워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뜻을 가지고 그쪽에 재건 노력을 2년간 기울여가지고 39년에 만들게 됩니다. 그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동북선의 작가 김혜운이죠. 네. 김혜운이 주도를 해가지고 그게 타시켄트 조선극장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 뒤로 이제 김혜운의 그 의도에 부응을 해서 이제 김기철 같은 작가나 그 뒤로 그 아주 유명했던 연속연 극작가나 여러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1939년 가을에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 조선극장이 들어서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여건이 참 좋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극장의 주요 기반이 카자흐스탄 크슬로르다로 이주됐기 때문에 네. 우즈베키스탄은 사실 인물만 따로 건너와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됐거든요. 거기에 모든 인프라도 없고 열악하고 그래서 그때 그 재건했던 분들이 네. 어떤 그 민족의식, 어떤 애국의식이 없었으면은 그게 건설이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분들은 그 인적, 물적 토대가 아주 빈약한 바탕에서 이렇게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 극장을 설립하고 나서도 그 마땅한 배우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말 거기에서 새로운 그 어떤 뭐랄까요 전문성을 기르거나 이 배우로서의 자질이 연마되지 않은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해서 키우고 이런 과정에서 카자흐스탄에 있는 고려극장보다 몇 배, 2배, 3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렇게 극장을 운영해 나갔지요. 네. 뭐 두 극장이 정말 밀접하게 협력을 하면서 어떤 인적, 물적 교류를 활발히 해야만 다 존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 강제 이주 자체가 그 과정에서 고려인들의 그 문화적, 예술적 또는 물질적 이런 기반이 다 와해돼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 카자흐스탄 크슬로르다로 이주한 그 고려극장도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 조선극장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나을 뿐이지 네. 사실은 거기도 열악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그리고 강제 이주 과정에서 아주 우리 훌륭한 작가들도 탄압받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극장 그 연극 대본을 쓸 작가들도 많이 줄어들었고 네. 또 사상적으로 위축돼서 그전보다 자유롭게 쓸 수도 없고 굉장히 부족했죠. 그렇기 때문에 극장들은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이때 이 두 극장 또 세 극장들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리적으로만 나눠 있었을 뿐이지 사실은 같은 민족 극장이고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또 모든 것을 가능한 것은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그러면서 극장을 운영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열악한 여건에 비해서는 굉장한 그 어떤 교류가 활발했다고 볼 수 있죠. 네네. 당시에 뭐 조선극장에서 순회 공연하고 위문 공연을 많이 다녔다고 하는데 주로 어디를 다녔습니까? 예, 이제 순회 공연과 위문 공연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 순회 공연은 우리 고려인들 집성촌, 고려인들은 그 아시다시피 강제 이주 돼가지고 제 이주를 당해서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죠. 그래서 아주 그 흩어져서 한 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고려인들은 그때 고려극장은 찾아갈 수 있는 능력과 여건만 되면은 네. 두루 찾아다니면서 이 네네. 고려인들을 위로해주고 심신을 위로해주고 또 그 우리 가무 공연으로 그들을 흥겹게 해주고 걸쭉한 우리 입담으로 그들을 흥겹게 해주면서 강제 이주 직후에 이 고려인들의 그 슬픈 마음들을 네. 굉장히 위로해주는 어떤 심신의 어떤 치유, 네. 어떻게 보면 힐링 그런 역할까지 다 했던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부에서 그 위문 공연을 지정해준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당시에 정부에서 대토목공사 같은 걸 시행할 때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즈베키스탄이면 타시켄트 그 수로공사나 이런 공사들은 고려인뿐이 아니라 고려인을 비롯한 다른 민족들도 동원이 되죠. 그러면 이들이 그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정부에서 지정을 해서 위문 공연을 와라 하면 이제 그런 데 가서 위문 공연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 극장들이 순회 공연, 위문 공연을 많이 다녔죠. 네네. 당시에 어떤 작품이 공연이 됐습니까? 그때 무대에 오른 것들은 이제 타시켄트 조선극장이나 카자흐스탄 고려극장의 레파토리가
많이 다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카자흐스탄 고려극장에는 무대에 올렸던 그 연극 제목들 레퍼토리가 남아 있거든요. 근데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 조선극장은 남아 있는 게 별로 없어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서로 공유를 했기 때문에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도 이 어떤 회고록이나 일부 기록에 남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열해 보면 그 연극 홍길동이나 홍범도, 올림픽, 동북선, 뭐 생명수, 흥분올부, 심청전, 춘향전 이런 그 주로 우리 고전들과 그 러시아 작품들을 번역한 작품들 그런 것들이 주로 무대에 올랐었죠. 네네. 뭐 외국 작품들이 그러면 공연이 되기도 했었겠네요. 예, 그것은 이미 연해주에서부터 그 뭐 러시아 사람들이나 뭐 어떤 여러 가지 그 외국 작품들이 계속 무대에 올랐었습니다. 꾸준히. 그리고 강제주 이후에도 새로운 작품들이 들어오면서 번역을 해서 올렸죠. 그런데 대개 1940년대 후반에는 그 깊은 뿌리라는 그 연극이 있는데 미국 작품이 있는데 그건 그 미국의 그 작가가 쓴 거거든요. 그 흑인의 그 인권 문제나 이런 걸 다룬 건데 아마 소련의 그 이념과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번역해가지고 고려극장에서 널리 그 공연을 했었습니다. 네. 자, 오늘 고려인 이야기 강제 이주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옮겨서 활발히 활동을 했던 조선극장 그리고 고려극장 얘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이었습니다. 아, 좋은 얘기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